특별검사팀이 오늘 최순실 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소환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검은 최순실 씨의 피의 사실에 뇌물죄도 포함했다고 밝혔는데요. 탄핵 정국 그리고 특검의 수사 상황, 김영준 명지대 교수, 또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취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안을 취재를 할 때 주변을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핵심적인 인물은 나중에 취재를 하거든요. 뭐 수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 첫날 첫 번째로 사실상 그 최순실 씨를 불렀어요, 지금 공개선언에서. 그러면 준비가 다 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특검이?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특검이 검찰 수사에서 밝히지 못한 것을 밝혀야 된다는 게 최고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 검찰 수사에서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나름대로 수사를 통해서 명백한 입장을 밝혔지만 제3자 뇌물죄에 관련돼서는 명쾌한 입장을 밝히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명쾌하게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힐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 많은 국민들이 국정조사를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청문회인데 최순실 없는 청문회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특검이 가장 먼저 최순실 씨를 불러서 조사했다는 것은 그만큼 커다란 의미가 있고 향후 특검이 어떠한 방향으로 조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앞서 특검이 이제 첫 현판식을 하자마자 첫 행보로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를 압수수색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 특검이 삼성그룹과 또 칠씨 사이에 여러 가지 돈이 오간 정황들이 이미 드러났어요. 여기에 앞서 말씀하신 제3자 뇌물죄,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춘 지금 것이 지난 아닐까요? 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나와서 실은 모든 것이 결정된 다음에 만났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특혜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상세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모든 결정이 끝나고 나서 바로 삼성이 예를 들어서 회의를 소집해서 특혜 지원해 주라는 것을 했다는 것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검이 주사하는 가장 중요한 방향성의 하나는 과연 핵심은 이겁니다. 선의로 해서 냈다고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분명하게 대가성이 전제로 한 만남이었다는 것을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이번만이 아니라 이제 뭐 SK라든지 롯데라든지 여러 구대그룹들이 이러한 그 선의보다는 자발적인 것보다는 결국 어떤 편의를 통해서 이러한 그 특혜 지원을 했다는 것이 특검에서 밝혀진다면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헌법재판소의 심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황 교수님께 질문 하나, 이제 헌재에 관련한 걸 좀 여쭙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기도 했지만 법무부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그 요건이 적법하다. 다만 내용은 언급을 구체적으로 안 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모든 그 심판 사건에서는 그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심판 청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헌법재판소로서는 심판을 원하는 대상을 두고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적인 심판 청구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부분이 소위 말하는 적법 요건 부분이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국회의 소추 절차가 제대로 되었는가, 또 심판 대상으로서 대통령이 탄핵의 대상이 되는가, 이런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요건을 갖췄다, 그런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본안에 들어가서 탄핵되는 사유로서 위법 행위가 13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법무부에서 지금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러저러한 의견을 내기가 좀 어려운 상태죠. 그래서 본안에 관해서는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고 일단 지금까지 진행된 적법 요건에 관해서는 적법하다라는 의견을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특검에서 조금 전에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그 조여옥 대위죠, 간호장교, 며칠 전에 청문회에 나와서 좀 똑부러진다 이런 얘기를 뭐 많이 들었던 그 간호장교인데 지금 특검에서 소환 조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지금 특검에서
들어왔습니다. 네, 조효혁 대위는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현재 특검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저희가 헌재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절차가 이제 주중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헌재가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을 명확히 밝혀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네. 지금 헌법재판소로서는 재판기관으로서 사법기관으로서 사실관계를 먼저 확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소추 의결서 자체에서도 세월호 사건에 대한 내용이 대통령이 어떠한 위법을 했다, 어떠한 직무유기를 했다는 게 명확하지 않거든요. 이게 네. 부작위이기 때문에 뭘 안 했다는 부분이고 그러면 안 한 과정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 7시간 과정에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밝혀봐라. 그 내용을 알아야지 대통령이 직무유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밝힐 수 있으니까 일단 7시간의 알리바이를 한번 들어보자는 그런 의미.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청구인 측과 비청구인 측이 서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의미에서부터 먼저 한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밝혀보라. 그런 의미로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네. 그 세월호 7시간과 관련돼서는요. 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상식적인 거는 7시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당사자. 대통령이잖아요. 당사자죠. 네. 아니, 당사자가 나와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7시간 어떻게 했다면 된 거를 가지고 지금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스스로 밝혀야 된다라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못했던 것을 헌법재판소가 명쾌하게 7시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명쾌하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과거 같은 또는 그동안 청와대가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허점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7시간에 네. 대해서 상세하게 발표하지 않은 게 아닌데 그것이 굉장히 많은 또 다른 의혹을 낳고 하다 보니까 이번 헌재가 강조한 부분은 대통령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출하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큰 함의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또다시 헌재가 봤을 때 상당히 불충분한 내용이라든지 정보가 들어있다면 그것은 이것을 기피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다시 해서 법리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헌재로서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 심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13가지를 5가지 유형으로 축약시키지 않았었습니까? 그중에 네. 세월호 부분이 아직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절제됐지만은 강력한 요구를 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일부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네. 청와대에서 이미 그 이른바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해명한 것 그리고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저런 보도를 다 맞춰보면 대체적으로 윤곽은 나왔어요. 대체적으로 윤곽은 나왔는데 다만 그 세밀한 부분이 일부가 좀 있을 것이고 다만 더 큰 문제가 과연 그 대처가 적절했느냐는 부분이거든요.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요. 네. 왜 검찰이 세월호 포함해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돼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아마도 대면 조사를 했었으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직접 물어볼 수가 있었었는데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수차례 적당한 시절이 되면 상세하게 국민에게 말씀드리겠다는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서 퍼즐 맞추기를 하지를 말고 당사자가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7시간에 명쾌하게 얘기한다면 네.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이제 헌재가 하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정보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청와대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이 부분에 대한 진실하게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네. 황 교수님께 한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김 교수님도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헌재가 이제 국회에서 제출한 13가지 이 탄핵 소추 사유를 예. 5가지 쟁점으로 딱 정리를 했어요. 네. 예. 어떻게 보면 이 탄핵 심판을 좀 신속하게 이끌어가겠다는 어떤 헌재의 그런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13가지로 처음에 소추의결서에 쓰여져 있는데 네. 대부분 많은 부분이 중복돼 있었어요. 네. 헌법 위반 부분하고 법률 위반 부분으로 나눴기 때문에 네. 헌법 위반 부분에서 언급된 것하고 법률 위반 부분에서 언급된 것이 중복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어차피 같은 사실에 대한 법적 해석이 달라서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는 의미니까 네.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 증거로서 사실을 확증하는 문제가
우선돼야 되니까 이 사실을 모아보니까 한 5가지 정도가 주요 쟁점이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5가지로 서로 모아놓고 그렇게 되면은 청구인 측이나 피청구인 측이나 서로 공방하기가 네. 명확해지죠. 명확해지면 그 가운데서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심증을 정확하게 형성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서로가 소모하지 말고 시간을 소모하지 말고 명확하게 사실을 확정해 보자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5가지 쟁점을 한번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최순실 씨 등 비선 조직에 의한 국민 주권주의 그 위배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가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권한 남용 부분이 있고 보니까 이제 언론의 자유 침해 부분이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 세월호와 관련된 거죠. 국민의 생명권 보장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주요하다는 그 뇌물죄 부분이거든요. 이 5가지로 돼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중에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장 쟁점이 될 만한 게 어떤 게 있나요? 아니면 전체가 다 한꺼번에 봐야 된다고 보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나눈 내용들이 예. 내용의 그 성질별로 분류되어 있는 거로 다 볼 수 있고요. 네. 네. 사실은 이 5가지가 지금 다 다퉈진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명확하게 증거가 드러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상태이고 네. 그런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특히 청구인 측에다가 이렇게 5가지를 나눠준 것은 무엇이냐면은 증거를 제출할 때 이 5가지로 나눠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네. 헌법재판소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될 테니까 네. 그와 같이 나눠서 분류를 잘해서 입증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좀 절약하고 명확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 실질적으로 5가지 유형을 다시 또 나누면요. 네. 최순실 부분하고 권력남용하고 뇌물죄는 같이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이제 나중에 지금 세월호는 동떨어져 있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 특히 헌법재판소에서는 13가지 사항에 대해서 선별적 심리는 안 된다라는 대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6가지를 5가지 유형으로 나름대로 정리했다는 거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심리의 결정 시기를 빨리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내포하고 있다고 좀 봐요.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13가지를 하나하나씩 전부 다 분리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시간적인 제약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뭐 1월 말, 3월 초 또는 6월 뭐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것을 네. 조금 나름대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좀 정리를 하면서 헌재 심판에 관련된 일정과 관련된 것을 조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걸 네. 조심스럽게 추론해 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얘기한 그 상황에서 오른쪽에 지금 저 광화문 현장 촛불 집회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부분이 그 덕수궁의 맞불 집회라는 건 이른바 이제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집회 그 상황을 같이 지금 대비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이 성탄절 전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촛불 집회를 12월 31일에도 한다는 거고 내년에도 지금 이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네. 이런 어떤 촛불 집회, 그다음 맞불 집회가 그 헌재 결정 어떤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떤 예. 시기에 그러니까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에 좀 영향을 줄까요? 어떨까요? 시기적으로라도 아무래도 이 촛불 집회의 의미는 국민들이 각자 가지는 표현의 자유에 근거해서 그 자유권을 네. 행사하는 거거든요. 예. 나의 그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고 맞불 집회나 촛불 집회나 둘 다 양쪽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으로서 나는 이 대통령이 뭐 탄핵이나 하야를 해야 된다, 또 안 해야 된다는 걸 자유롭게 표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헌법재판소, 다시 말해서 사법기관이거든요. 법을 예. 선언해서 재판하는 기관한테 영향을 미치겠는가. 네. 기본적으로 나는 사법권의 독립성 때문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이 원칙이죠. 네. 원칙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 사건 자체가 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탄핵 심판의 특성은 대통령을 파면시키느냐 안 하느냐 문제이고 파면 여부의 사유는 뭐냐면 위법행위이고 위법행위가 있을 때 파면되는데 단순한 위법이 아니고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만 파면이 되거든요. 그때 네. 헌법재판소의 중대성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일단 위법행위가 좀 다른 경미한 위법행위가 아니고 좀 중대한 것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돼야 된다. 네. 국민의 신임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파면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론을 전개했기 때문에 지금 네. 말하는 촛불 집회 또는 그 반대 맞불 집회는 네. 국민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국민들의 그 신임성을 확인하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어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상 영향력이 좀 있다고 볼 수 있다. 있습니다. 예. 네. 다시 특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특검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이제 네. 국민연금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첫 행보를 보였어요. 네.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또 한 이유가 있겠죠.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한 범죄 행위가 포함되느냐. 지난 2004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한 선거법 위반 때문에 네. 탄핵을 받았고 헌재가 그 핵심적인 이유로 기각하는 이유로 중대한 범죄 행위가 아니다라고 네, 느꼈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는 정말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저는 이거보다는 똑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세월호 7시간도 굉장히 중대한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세월호와 관련된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설왕설래를 하고 있지만 제3자 뇌물죄와 관련된 것은 지금 안종범 전 우리 청와대 수석했었던 분의 수첩이라든지 네. 아니면 정호성 전 비서관이 갖고 있는 녹음 파일 속에서 퍼즐 맞추기를 하면은 명쾌하게 답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 검찰에서 소환했고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특검이 준비 기간이 한 20일 정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 기간 속에서 이 제3자 뇌물죄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더 증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국은 특검이 준비하고 소환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들어서요. 네.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 특검에서 검찰과 좀 크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최순실 씨의 재산 추적 부분이거든요. 지금 뭐 몇 천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몇 조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10조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지금 뭐 물론 의혹 차원이긴 하지만 이 돈이 과연 어디서 나왔느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예. 아니고요. 지금 제3자 뇌물죄라 말고도 네. 지금 최순실 씨가 갖고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굉장히 많은 돈이 네. 실질적으로 누가 소유자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최순실이라는 사람에 대한 돈이 아니라 네. 79년서부터 지금까지 최순실 씨와 관계를 맺으면서 대통령과 결국은 최순실이 대통령의 재산을 공동 관리하는 것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거는 엄청난 후폭풍이 부는 겁니다. 이건 제3자 뇌물이 아니에요. 네. 실질적으로 본인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결국은 최순실을 통해서 했다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순간 지금 여러 증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두환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비슷한 취지의 그 증언을 한 걸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재산 형성에 대한 과정만이 더 중요하다. 액수도 굉장히 사람들한테 놀라운 일이지만 네.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이 서로 관계를 맺고 만든 재산이냐라는 것이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네. 그건 상당한 후폭풍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보다 이른바 만약에 같은 주머니였다라는 그렇습니다. 네. 게 나오면 그게 더 더 크다는. 클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그게 특검에서 더 크게 더 지금 크게 그 검찰이 조사를, 아니라 특검은 검찰이 못 봤던 부분들을 네. 다시 그래서 윤석열 그 검사가 예, 예. 정두원 전 의원과 장시간 단독으로 만났다는 보도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그렇고요. 아마 이번 그 재산 형성 과정 속에서 갖고 있는 왜냐하면 2007년도에 당시 검증위원회들이 이제 한나라당 경선 과정 속에서 좀 있었었는데요. 네. 예. 그런 문제가 앞으로 더욱더 특검이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수사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최 씨 일가가 해외에 숨긴 재산이 10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막 나오면서 과연 이게 근거가 있을까? 예, 많은 시민들이 놀라워하면서 과연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이것도 역시 특검에서 밝힐 일이고요. 지금 사실은 김영란법에서 얘기했듯이 자유주의 사회에서 누가 재산을 공짜로 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 분명히 대가를 주고 받고 있는 관계가 지금 우리의 그 기본적인 자유로운 거래 사회인데 네. 그렇다면 10조를 형성했다.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 대가는 무엇일까? 네. 라고 하는 그 대가성 관계가 밝혀지면서 이 사건의 어떤 큰 흐름이 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재산 형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걸 밝히는 것은 네.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아주 핵심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지금 다시 현장을 좀 보면은요. 지금 광화문 촛불 집회는 5시부터 지금 본 행사가 예정이 돼 있어서 한 20분 정도 후면은 본 행사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화면을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전 그 촛불 집회 한참 인원이 많았을 때보다는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지금도 상당한 인원들이 있어서 지금 양쪽 그 광화문 대로 양쪽을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네, 이번 화면은 덕수궁 대한문 앞 모습입니다. 이른바 보수 단체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인데요. 태극기 물결이죠. 대형 태극기를 비롯해서 손에 태극기를 들고 지금 국회에서 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녁쯤이 되면은 두 집회가 모습으로도 선명하게 구분이 될 거예요. 이쪽은 태극기를 흔들 것이고요. 뭐 야광 태극기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네, 오늘 특별히 야광 태극기를 준비했다고 네. 주최 측에서 얘기를 하고 촛불 있죠. 집회는 이제 네. 촛불을 들었을 것이고요. 밤이 되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날 텐데요. 네. 자, 교수님, 네. 저 집회가 지금 계속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퇴진 행동 측에서는. 네네. 자, 이걸 계속하는 게 어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를 좀 하냐면 예. 첫째는 광장민주주의와 촛불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에 부족한 거를 어느 정도는 극복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촛불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국회에서 탄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외부적 충격을 통해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히려 더 이제 조금만 지나게 되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요구가 분출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뭐 저렇게 찬반으로 나눠져서 움직인다는 것은 다원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뭐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저 판단을 결국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네. 부분인데 네. 그것은 국민들이 어떠한 집회가 더 나름대로 명분도 있고 네.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변화될 때에 더 큰 원동력으로 작동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뭐 2004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똑같이 찬반 반대 집회가 헌재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네. 저것을 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무슨 갈등으로 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네. 않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저것을 어떻게 우리가 수렴을 잘 해서 네. 나름대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그 광장 민주주의가 네. 원동력을 갖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거냐에 하나의 우리가 시험대에 올라왔다고 봅니다. 네. 성탄절 하루 전 보통 성탄하면은 이제 종교와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이제 기쁜 성탄, 뭐 행복한 성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올해 성탄은 어떻게 보면 전국 상황이 그렇게 우리가 성탄을 즐기기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양측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는 걸 보니까 약간 씁쓸한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탄은 성탄일 수가 있겠죠. 전국 상황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명지대 교수 또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